여러분들은 마신 상담이라는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를 핥는다. 독스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난도 참고 이겨낸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실력을 쌓고 준비된 한국이 이제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 놀라운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도권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선정한 세계 1위의 미래학자 제이스 샌커의 저자인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와 아마존 베스트셀러 전자책 1위, 또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이스 샌커 작가는 책에서 현재의 코로나 상황 이후에 많은 변화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언택트, 즉 비대면을 뽑았습니다. 홈캉스 로봇 산업, 온라인 교육, AI, 원격 재택근무 등의 사업 활성화로 인해 급기야는 회사 사무실의 축소와 출퇴근 구조에도 변화가 일어나 에너지 소비의 변화까지 예측된다며 이 부분에 크게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이 가장 빠르게 국가적 차원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미국의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불황에 맞서는 한국의 국가적 추진 사업에 주목하는 기사는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위해 언택트, 즉 비대면에 집중한다면서 한국은 개인 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술로 앞서 나가려 한다고 보도하였는데요. 기사는 한국이 비대면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2017년 지역 소비자 과학 전문가 그룹이 개발한 이 비대면은 사람들이 점점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하도록 하고 회사가 임금 인상과 급격히 고령화되는 노동력의 영향에 대비하여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미래를 계획한 부분이었는데 이번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비대면은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되었으며 바로 이 비대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76조 원 규모의 뉴딜 프로그램이 핵심이 되었다고 정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분량의 정부 보고서에는 비대면이 47번 언급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5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16만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원격 근무 시스템 투자, 그리고 농어촌을 연결하는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및 24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태블릿 PC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로봇,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개인 간의 접촉의 필요성을 줄이는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다른 국가들의 정부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는 동안 한국은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 부양을 활용하고자 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 이반자들과 세계 지도자들은 글로벌 공급망을 차지하기 위해 협력해왔던 성공적인 이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기사는 우리 한국의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일컫는 한강의 기적이 과정 속에 있었던 경제 모델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 예시로 1980년대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수입 쿼터에 부분적으로 대응하여 고급차 전략을 세웠을 때 현대자동차와 같은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작지만 저렴한 효율적인 자동차를 생산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는 것을 그 예시로 들고 있으며 또한 반도체 메모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기사는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점화진으로 고생하는 틈을 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했으며 두 회사 모두 휴대폰 보급과 함께 반도체 메모리 수요가 급등하면서 큰 이득을 보았다는 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중국의 비상이 한국의 이런 경제 성장 방식을 위협하기 시작했다면서 중국은 TV, 반도체, 휴대전화, 조선 등 한국의 강한 사업들을 위협했고 중국 지도부는 최근 2025년 인공지능과 대체연료 자동차와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관련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이런 중국의 야망은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와 또 다른 수도 즉 서울의 긴장도 불러일으켰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수출해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여 한국 기업들의 자국 귀환을 의미하는 리쇼어링을 지원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한국의 수출 경제 전략이 중국을 포함한 신충국들의 등장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인데요. 또한 기사는 서울대학교 소비자과학부 김난도 교수의 말을 이용해 한국의 신기술을 빠르게 수용해내는 능력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인해 신흥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울러 틈새 시장은 종종 주류가 된다는 그의 말과 이번 대유행은 아마도 이러한 추세에 무관심했던 많은 나라들도 기세 쪽 기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것이다 라는 말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보와는 반대로 현재 일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고 점점 퇴보되어 간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IT 분야와 자동차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했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국제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에게 빼앗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에 의해
일본은 대부분의 사업을 민영화시키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민영화 사업 정책이 지금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를 근본적인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지만을 내세운 민영화가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를 부추겨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력 사업마저도 갈라파고스화 시켰습니다. 현 시대 한국의 젊은 층은 크게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장 20대 중후반 중장년층들은 110V는 선진국, 220V는 후진국에서 쓰는 전압이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 선진 강국인 미국에서 110V를 사용 중이고 일본 역시 110V를 사용 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0세기 개발도상국에 해당했던 한국, 중국 등의 국가는 모두 220V 체제를 사용 중입니다. 국가에서 전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통전 효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내고 난 후 그것을 각 가정과 산업단지 등에 보내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전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도시 속 곳곳에 변압기를 통해서 220V로 강압되어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변압기들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변압기가 전기를 250V로 낮추느냐 110V 정도로 낮추느냐가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차이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압이 높을수록 발전소에서 만든 소중한 전기를 덜 낭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20V 체제가 일본, 미국의 110V 체제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비효율적인 110V 전기 체계를 버리지 않는 것은 아베 신조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의 이기심이 끝을 달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것을 국제 사업으로 지정하여 막대한 돈을 투입했지만 일본은 전부 사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국민들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제조 기업들에도 영향을 끼쳐 제조 기업들은 그들의 규격에 맞춰 더 나은 발전과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과거에만 묶여 점점 더 퇴보 중에 있습니다. 갈라파고스화는 게이오기 축구대학 교수였던 나스노 다케시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지역 시장에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 제품이 발전되어 국제 표준과 세계 시장에 맞지 않게 되고 결국 기술력과는 상관없이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 수준과 상관없이 세계 시장에서는 통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의 일본 상황을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일본은 IT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했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국제시장의 주도권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일본 총무성이 연구를 의뢰했고 2007년 일본 무선 전화시장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IT 산업의 부진의 이유는 국제적인 표준을 무시하고 일본 내수 시장에서만 통용될 제품에 집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은 제조업 로봇 밀도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1만 명당 774대의 로봇이 설치될 정도로 전 세계의 기술 수준 평균을 높이고 있다고 국제로봇공업협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1만 명당 338대, 미국이 1만 명당 217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많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제로봇공업협회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원격 작업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에 기반을 둔 기업 알소프트의 서비스 이용은 올해 44배나 증가했으며 주가도 3배나 급등한 점을 언급하며 알소프트의 서용수 대표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에 이런 대유행은 세계가 비접촉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충분한 지원만으로도 다양한 기술 관련 산업들이 주류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가 모방할 만한 국가 자체도 없는 설정이기도 하거니와 특정 국가의 경제 모델을 따라하여 경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수준의 규모를 가진 국가도 아닙니다. 이제는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일본처럼 내수 시장에만 집착하여 점점 더 갈라파고스화 된다면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선두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과 일본 등에 비해 부족한 내수 시장 규모로 인해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의 발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요소 등의 한계로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급속히 앞당겨버린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내수라는 단어의 정의는 한국에게는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에게는 앞으로는 그 의미가 단순한 인구 규모에만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기술을 지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포함하여 내수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올 것이기에 우리 한국과 같은 구조가 더욱 경쟁력이 생기게 될 것으로 많은 외신 언론 매체들이 앞다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전 세계의 IT 게임 업체들이 더 큰 내수 시장을 가진 국가들을 두고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괜히 한국을 선택해 왔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대유행이라는 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한국의 이런 강점이 빛을 발할 시대가 온 것인데요. 정부 정책과 기업들의 신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내수시장을 가진 한국에 또다시 한강의 기적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바로 대유행 시대를 거치고 있는 현재 우리들 손에 달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